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아, 뭐 요즘 그 대선을 앞두고 MB 정부가 한 100개의 종북 좌빨 단체들을 와해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최근에 뭐 사방에서 연행, 뭐 구속, 뭐 압수수색 이런 얘기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돼 온 일이기는 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 유독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일을 갖고선 또 하기도 하고요. 뭐 대통령 뭐 정권 교체가 되나 안 되나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그 국민들의 비판적 목소리엔 재갈을 좀 물려놔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채널 615에서는 권력 재편기죠. 한반도를 둘러싸서 여러 나라들이 권력 재편기입니다. 2012년이 이런 좀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올라 가시죠. 예, 예, 문제가 있나 봐요. 우리 정신없습니다, 이거. 주권방송의 권 대표님께서 최근에 연일 소환과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뭐, 네. 선거 때인데 바빠야죠. 뭐 G2라고들 해요. 예, G2라고 하는데 이 미국하고 중국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두 나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 중국은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 회의 아직 그 전국 대표 대회라고 하나요? 네. 를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을 보겠는데요. 박빙이라 그랬잖아요. 네, 롬니랑. 그렇죠. 예. 근데 오바마가 당선이 됐어요. 이거 뭐 예상됐었나요? 예상하셨어요? 아, 저는 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네. 누가 될지 뭐 전혀 저도 궁금해지지 저도 않았고요. 약간 그러면서 예전에 오바마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뀔 때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떨어졌던 것 아, 같습니다. 예, 왜냐면 뭐 오바마 5년을 4년을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마 미국 국민들도 네네. 그러니까 오바마에서 바뀌든 아니면 그대로 재선이 되든 지금 지금 미국의 상황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별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 어쨌든 이게 참 웃긴 게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박빙이었거든요. 음, 48점 얼마 대 51점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박빙이었는데 실제 뭐 출구조사 결과도 그랬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음, 이 대선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대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네.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거지만 이 선거인단의 투표 이 요식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간접 선거의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음, 선거인단은 이제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직접 선거인데 이중 선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주별로 이 투표를 해서 이긴 쪽 정당이 선거인단을 독차지합니다.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인구가 많아가지고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전체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줘버리는데 이번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박빙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긴 주들이 많다 보니까 오바마가 결과적으로는 거의 3대2로 압승을 거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제도는 미국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예, 네.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뭐랄까요. 정치에 뭔가 복잡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와는 좀 먼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서 정치에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자, 오바마가 다시 됐는데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 공약에 있었나요?
예, 뭐 이제 공약으로 별도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북핵을 용인하지 않고 도발에 섣부른 보상은 하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심화 가운데 하나를 북한이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건 지난 4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대한반도 정책은 하던 거 계속 하겠다. 가던 길 계속 가겠다. 뭐 이런 게 기본 공약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하다 온 게 뭐가 있지? 막 이런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시간 끌기. 네. 그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 가장 관심 모이는 게 이제 북미 관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의뢰이 뭐 좀 약간 공화당보단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나 뭐 이런 음. 얘기들을 그냥 의뢰이 좀 하는데요.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롬니였는데 롬니 같은 경우는 오바마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봉쇄 정책,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이제 봉쇄해서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좀 더 이제 이 완화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뭐 선거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이 2007년이었죠. 2007년에 이제 대선 때 바로 만나겠다고 하지 예, 않았을까? 정상회담 북한을 얘기했죠.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작 안 이루어졌죠. 오히려 부시 그 행정부 2기보다 더 후퇴한 대북 정책을 펼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들이 재선을 최근에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린턴도 재선을 했고, 부시도 재선을 했고, 오바마도 재선을 했고, 그래서 다들 8년씩 이제 했는데, 1기, 2기 이렇게 보통 나누죠. 근데 1기에서는 대북 정책이 이제 상당히 그 북미 관계가 경색되다가 2기로 가면 좀 완화가 되더라. 그래서 클린턴 같은 경우도 집권하고 초반에 뭐 94년도에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그 이제 뭡니까? 북미 공동 커뮤니케 이런 걸 맺어가지고 뭐 북에 가서 정상회담 하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하고 이렇게 됐었고 부시 같은 경우도 일기 때는 상당히 그 긴장이 됐었죠. 뭐 그 우라늄 농축 문제도 불거졌고 뭐 악의축 발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뭐 전쟁 위기가 고조되다가 2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9.19 공동 성명 나오고 이 2.13 합의 채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 위주로 바뀌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1기 때는 지금 경색이 계속 됐는데 2기 때 가면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1기 때 했던 전략적 인내가 계속 갈 가능성도 높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에 클린턴이나 부시 행정부와는 좀 달라진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어, 긴장 관계를 대결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대화로 돌아서면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을 게 있었거든요. 미국도 주고 북한도 주고 이렇게 주고받을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오바마 앞에는 주고받을 게 더 이상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이제 북 같은 경우는 이제 핵 폐기를 하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걸 주고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이걸 못 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못 하겠다고 나오니까 북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제 핵폐기 안 한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북은 핵폐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핵 보유국으로 명시를 했고요. 핵폐기와 관련해서는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걸 보고, 체결하면 그때 가서 핵폐기 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상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우리도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너네도 핵 보유국, 우리도 핵 보유국. 다 같이 핵폐기를 하자. 핵 군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평화협정 맺어주면 핵폐기를 하겠다 이 수준이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있겠는가? 대화를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가 안 될 것이고 전략적 인내를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지금 뭐 이미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죠. 뭐 미국 본토까지 뭐 공격할 수 있다. 뭐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은 뭐 핵폐기냐 아니면 이 국제 제재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그래서 오바마 2기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충돌이 초반부터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격렬한 충돌이 네, 그렇습니다. 중국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한참 그 개편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의 정치 체제는 또 우리랑 많이 달라서 많이 낯설 것 같아요. 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진핑 체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진핑으로 체제가 바뀌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제로 놓고 보면 경제 방식은 자본주의와 거의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치 제도에서는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를 고수를 하고 있고 사회주의의 특징은 이 노동자 정당이 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집권할 수 없게 이렇게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을 이 당의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군대 지도자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국가 주석을 뽑는 이 행사가 아니고요. 공산당 총서기를 뽑는 행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그러니까 당대회를 하는 거죠. 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총서기를 뽑고, 실제 국가 주석은 내년 3월에 뽑습니다. 전국 그 전인대라 그러는데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국가 주석을 뽑기 때문에 실제로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는 건 내년 3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되면 사실상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 총서기가 사실상 국가 주석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당 대표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을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최고 그 상무위원단을 또 뽑거든요. 상무위원단이 이제 9명, 7명에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당의 핵심 최고 지도자 집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진핑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 이 리커창 부총리가 이제 내년에 아마 3월 달에 총리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는데 시진핑, 리커창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다 갈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이제 그 수반, 그 다음에 당의 수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대 수반인데 그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후진타오가 계속 갖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 장악하는 게 사실 권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진타오가 완전히 이제 뭐 정계 은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계에서 좀 막강한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거는 가장 늦게 한다고 하죠, 군은. 네. 후진타오하고 시진핑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음, 이제 이 중국의 정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의 이제 가장 첫 이 서기가 총서기가 그 모택동이었죠. 마오.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였습니까? 혹시 상식 등소평이죠. 예. 그, 등소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인 후진타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크게 말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태자당과 그 다음에 공천당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흐름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태자당이라고 하면 혁명 원로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함께 이제 혁명을 했던 사람들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공천당은 이제 그 공산주의 청년 이 청년 조직의 이 출신들 여기서 이제 정치를 배운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태자당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이 혁명적 원칙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그런데 더 이 혁명 입장이 2세대 뭐 이런 아, 이렇게 그렇죠. 했죠. 예, 번갈아 혁명 가면서 2세대, 하는. 3세대 이렇게 돼 있고 거기가 이제 좀 더 혁명적 원칙을 더 고수한다 이렇게 보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그런 거다 비하면 이제 공천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개혁 개방에 더 이렇게 이 자유롭고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도 대결도 이제 대결은 기본으로 있지만 이 공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이렇게 좀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처음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택동과 장점인 같은 경우는 그
태자당 출신이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등소평 후진타오는 이 공천. 공천단 출신이고 이렇게 돼서 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게 됐냐면 사실상 양대 세력이 중국의 이제 중앙 정치에 있다 보니까 등소평이 장점인으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넘겨주면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어, 자네가 이제 당과 국가를 책임지되 다음 후계자는 후진타오에게 물려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관행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당과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 그 하나의 관행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당이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약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대통령 하자. 이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관행처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원칙, 뭐 혁명의 원칙, 사회주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그 적대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번 그 공산당 대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 강대국들이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시진핑 시대가 이 경제적으로 볼 때 G2에서 이제 G1으로 올라설 것이다. 미국을 앞설 것이다. 시진핑 시대 안에.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군사력도 매우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너무 고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 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그런 이제 내부의 어떤 문제들을 다독이는 그런 것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중미 관계도 좀 변화가 있겠고 북중 관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게, 후진타오 시기를 놓고 보면 후진타오 시기도 뒤로, 그 초반에는 상당히 개혁 개방에 많이 치중을 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 뭐, WTO 가입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과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세 차례씩 이렇게 연달아서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후진타오 주석도 뒤로 가서는 점차로 이제 이 태자당의 성향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됐고 그런 것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는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센카쿠 열도라든지 뭐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다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미국에게 개입하지 말아라. 이건 당사국들끼리 해결할 문제인데 왜 미국이 개입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긴장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올해를 어쨌든 작년에 예상할 때도 2012년이 이제 동북아에서 격변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했었단 말이죠. 네. 이런 요런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대선이 남아 있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대선의 결과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뭐 중국과 미국이 대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미국 대선이 한국 주요 정치 뉴스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어요. 아, 지난 그렇죠. 뭐 며칠간. 예. 신문에 뭐 계속 예. 나왔죠. 네. 근데 정작 이제 한국 대선에서 투표 시간 연장과 이런 거 관련해서는 뉴스에 잘 나오진 않는데 네. 근데 한국 정세에는 아무래도 한국 대선의 결과가 또 미친 영향이 상당하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제 2012년 올해가 이제 체제가 전환되는 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소련 러시아가 올 이제 상반기에 대선을 통해서 푸틴이 집권을 했고요. 지금 이제 중국도 전환기에 있고 미국도 재선에 성공해서 어쨌든 뭐 이제 정권이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연장이 결정이 된 셈이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한국의 대선인데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줄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대외 관계에서는
새누리당이 만약 재집권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혹은 더 이제 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이 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북한과 더 이상 대결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붕괴될 수 있도록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직접 북한이 그걸 거부하고 이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에 이제 완충 대신 압박을 당해줄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남북의 이 대결이 더욱 격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그걸 완충으로 해서 동북아에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이 상당히 싫겠죠. 미국이 계속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갖는 게. 그래서 이 상당한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것이고 이 강대국들 사이의 대결이 사실 이 한반도에서 남북 대결로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으로 이렇게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어, 지금의 이제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이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미국이 아무리 이제 이 강경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해도 이남의 정부에서 국민들의 이제 이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렇게 되면 음, 북미 간의 대결이 이제 직접 대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남북 대결보다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상대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그런 이제 관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서 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정세가 상당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선이 사실 한반도에 이 강대국의 어떤 각축전, 대리전, 실제로 이게 그냥 표현상의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불러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대화를 통해서 이 화해 국면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냐, 이런 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G2 얘기도 했고요. 근데 G2가 사실상 거의 동시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네, 북인데요. 북이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통,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네. 있었어요. 좀 이제 약간 생뚱맞았죠.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라는 게 북한이 그 뭐가 있냐면은 준전시 상태가 있고 이제 그 거기서 더 나가면 전시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 전쟁이 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단계, 아래 단계의 뭐 상태들, 뭐 경계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준전시 상태를 역대로 이게 선포한 게 세 번 있었습니다. 그 68년도에 푸에블로 사건, 네. 그리고 76년도 판문점 사건, 그다음에 93년도에 이제 이 전쟁 위기, 핵 위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준전시 상태가 선포됐는데 이 세 번 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미국이 운영하는 이제 대북 이 북한의 이 어떤 자유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 명의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통보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용히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겉으로는 전혀,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선포했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놓고 볼 땐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쟁을 억제하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너네 이래도 쳐들어올 것이냐, 이런 이제 어떤 경고의 성격이 있었다면 이건 경고의 성격이 아닌 거죠.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만 준전시 상태를 했다는 거는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더 위험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분들은 약간 뜬금없을 거예요. 느닷없이 웬 준전시 상태지? 지금 뭐 전쟁 상황이 전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올해 한 해 내내 북에서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뭐 조중 격파 사격 얘기도 있었고요. 뭐 특별 행동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또
그 탈북자 단체가 또 삐랄 날렸죠. 대북 전단을 이제 날렸는데 네. 이런 식의 이제 대북 전단 날리는 거에 대해서도 북에서 이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난달 22일 날 임진각에서 날리려고 이제 시도하다가 경찰에 막아가지고 결국 강화도 가서 날렸는데 그때 진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 감청 결과 북에서 실제 이제 포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해안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그 29 전투기가 개성까지 남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날렸으면 바로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다급히 아침 일찍 그걸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북 전단을 몰래 몰래 날리는 게 북에서 이걸 확실히 감지를 해서 어디서 언제 날린다라는 게 또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또 이제 타격할 준비를 해서 타격을 하면 이게 곧바로 전쟁으로 돌입하는 거기 때문에 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게 전쟁으로 넘어갈 것까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준전시 상태 선포한 게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닌가.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네. 대선 후보 통일외교 공약 분석을 지금까지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이번엔 중단이 됐죠. 네 번째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공약을 좀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순서가 됐죠. 그때는 아직 저기 네, 결정이 안 된 상태, 당내 경선에서 네,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우선 이정희 후보의 통일외교 부문의 공약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후보나 당에서 정리된 공약으로 발표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출마 선언문이나 그 이후에 계속된 이제 이정희 후보의 연설이나 논평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출마 선언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지금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정세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대북 정책이 계속 흔들리고 이러면서 한반도의 위기와 화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이 합의를 이행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4선언을 이행을 하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철폐, 침략적 한미 합동 전쟁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한일 군사동맹 폐기, 종북 논쟁 중단,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이 남북 경제 협력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뭐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또 박근혜 후보는 또 더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취임식 음, 때 북의 최고 지도자를 네, 초청하겠다는 둥, 예. 그리고 뭐 서울 평양에 남북 경협 그 사무소를 또 교류 네, 협력 사무소 연락사무소를 를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라는 등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진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안 되겠다라는 것은 다 공통의 인식에 있지만 그렇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은 기본 행보에서 나타나는 건 사실 이정희 후보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통일 분야 공약이 타 후보하고 이제 좀 약간 차이점이 약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쭉 읽어보면 다 비슷할 것 같이 느낄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들은 다들 이제 하고 네네. 있는데 이정희 후보의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통일을 명백히 이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통일이 목표다라는 걸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북 협력, 남북 화해, 뭐 지금의 이제 대결 상태를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희 후보는 그런 걸 해가지고는 안 된다. 통일을 이 목표로 내걸고 이걸 향해서 이 나아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단순히 뭐 경제 협력 하자고 해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타 후보들은 경제협력 위주로 지금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안 된다. 이게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교훈이다.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아무리 뭐 개성공단 확대하고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군사적으로 뭐 한미연합사에서 금지하면 전략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 통행, 뭐 물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이 군사 분계선에서 차단해 버리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도 선행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좀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6.15 14선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6.15 14선언을 딱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전 정부의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돼 있고 뭐 박근혜 후보는 물론 얘기를 전혀 안 했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6.15 14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세 후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6.15 선언, 6.15 14선언을 이 얘기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 부문의 어떤 내용만 얘기를 하지 정치 군사적인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제도 정비라든지 이걸 얘기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아예 뭐 답변 자체를 안 해버렸고 뭐 이런 이제 차이점들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6.15 14선언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는 후보는 뭐 이정희 후보가 단연 앞서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교 부문 공약은 네. 어떨까요? 이제 특히나는 이제 한미 다른 관계가 예, 좀 중심이 한미 관계에 되겠죠. 엄청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 지금 미국 측 인사들도 만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뭐 후보 출마 전부터 미국에 가서 아, 빌 예, 게이츠도 예, 만나고 그랬죠. 다녀오고 음. 이랬고 뭐 한미 관계는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예, 이상하게 이번 대선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NLL 문제가 갑자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네, 모든 후보들 다 안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안보의 적임자다. 내가 네, NLL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NLL 논란에서 이제 단연 새로운 그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그 NLL 논란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그런 적 없다라는 걸로 이제 대결하고 있을 때 이정희 후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NLL은 합법적 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정희 후보의 이제 한미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기자회견 그에서 이제 좀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미 관계가 지금의 한미 관계는 종속적이다. 쉽게 말해서 저 한미 연합사 체결 그 한미 연합사가 설치된 게 며칠 전이었어요. 그 37주년이 됐는데 37주년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어, 7일이었죠? 11월 예, 7일. 11월 네. 7일 날 이제 한미 연합사가 설치가 됐는데 그날을 이제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연합사의 존재 자체가 한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돼 있다는 거 보여준다. 그리고 2015년이면 이제 작전 지휘권을 그 넘겨주게 돼 있는데 작전 지휘권을 돌려받는다 해도 그 군사력에서 이제 핵심인 공군의 작전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SCM에서 합의한 것처럼 미니 연합사를 만들어서 여전히 미국이 계속 한국군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해체를 하고 평화협정 체결 통해서 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데서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모두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유독 이제 한미동맹을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니 안보 중요합니다. 네, 안보 중요하고 근데 안보가 호전적 언사와 그리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과연 이 시대에 지켜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처럼 가- 평화처럼 적극적인 안보가 없다. 이런 거죠. 네, 예, 이정희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